태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결국 참다 못해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모두 철수하고 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국 공장은 철수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태국의 반한 감정이 결국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내막이 있길래 삼성전자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강의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소 국제경제학 강의는 다소 지루한 편이었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며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태국의 경제 위기와 삼성전자의 철수 사례입니다. 칠판에 큼지막하게 제목을 써내려 가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이번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평소 졸기도 하던 친구들도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주시했고 노트북을 켜며 타이핑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위기 상황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방콕의 한 공장 전경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생산 공장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며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1990년 초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태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설립했죠. 지금 보시는 이 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 상징적인 시설이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최근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무단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에 한국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은 통계 자료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 조치가 태국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반한 정서가 급속도로 퍼졌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향한 차별과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강의실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최근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계획하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장만큼은 특별했죠. 1990년대부터 이어온 신뢰관계, 숙련된 현지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 이런 이유로 태국 공장은 예외로 두려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였죠.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물가,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문화유산. 이런 매력 때문에 한국인들은 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죠. 관광객들의 소비는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긴밀한 한테 관계도 고려했던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제적 결정에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태국과 미국,
유럽을 차례로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태국 공장 유지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특히 전기가스, 오븐과 데이코 브랜드의 빌트인 제품은 판매의 8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연간 생산량의 55%가 북미 시장으로 27%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죠. 그러더니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상 운송 경로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육로 운송 경로가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평균 25일이 걸립니다. 컨테이너 운송비도 한 대당 약 4,000달러가 듭니다. 반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트럭으로 하루면 충분하고 운송비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멕시코는 미국과 USMCA를 체결해 관세가 없습니다. 연간 수출량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토록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종 결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삼성전자는 멕시코 이전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음에도 태국 공장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이 기간 동안 쌓아온 현지 직원들과의 신뢰,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유대, 이런 무형의 가치들을 회사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사태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었고 파타야의 일부 식당들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지에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으로 이전됩니다. 첫 단계로 오븐 생산 라인이 이전되고 이후 다른 가전제품 라인도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수익성 판단이 아닙니다.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협력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이 결정이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은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태국의 오랜 특징이었죠. 문제는 현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비중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경제 강국들은 제조업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반면 태국은 고작 16%에 불과하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태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전자제품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무려 85%에 달하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런 태국의 제조업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고용 현황이 나왔어요. 현재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는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약 1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이 공장과 연관되어 있죠. 한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이 3.2명이라는 태국의 통계를 고려하면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이 공장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더군다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미비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저축 없이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한 기업의 철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쓴 태국 유학생 탄이었어요. 교수님,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격앙된 감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태국 현지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태국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서 오히려 태국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죠. 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태국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노동 강도는 높은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낮았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휴일 근무도 빈번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교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탄이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태국 근로자들은 삼성의 철수를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오히려 태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탄이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과 동시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실제로 제 고향의 친구들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임금도 삼성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예요. 한 외국 기업의 철수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이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유진이 곧장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탄이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유진은 노트북을 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탄이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글로벌 기업 평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직원 만족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3 세계 최고 고용주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톱3에 선정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유진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글래스도어의 2023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워라벨이 4.5점, 급여 및 복리 후생이 4.7점, 기업 문화와 가치가 4.6점을 기록했어요. 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링컨스와 유니버섬이 공동 진행한 2023 글로벌 인기 고용주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이공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에 이은 순위로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한 성과였어요.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평균 급여는 현지 기업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게다가 4대 보험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 혜택 등 다양한 복리 후생도 제공했습니다. 노동시간도 태국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정확히 지급했어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규모예요. 태국 산업부 자료를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총 투자액이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11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57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계획했어요.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 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각 337억 원, 190억 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모두 취소되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발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타니가 말한 것처럼 태국 기업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강의실은 유진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과 자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타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진 그때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유진 학생의 분석이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준비한 최근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상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의 한 상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현재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의 바트화 가치는 올해 들어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실적이죠.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인터뷰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삼성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도 살려줬는데. 이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모두 제가 부양해야 하는데 삼성이 떠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인터뷰는 2년차 엔지니어였던 젊은 직원의 눈물 섞인 증언이었어요.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을 때는 주변 식당들도 잘 되고 상가도 활기가 넘쳤어요. 지금은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 동네에서만 100가구가 넘는 가정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기 힘들어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증언이었죠.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특성상 한 가정의 생계 부양자가 직장을 잃으면 평균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죠.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물건값도 잘 지불했죠. 지금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 인터뷰는 방콕 시내의 한 상점 주인의 증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태국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5년간
최소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감소, 기술 이전 기회 상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대규모 시위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구호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의 소리를 높이셨어요. 무능한 총리는 물러나라. 한국 기업들을 모두 놓친 책임을 져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시위대의 주된 불만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총리 지지율 역대 최저 12%로 추락, 한국과의 긴급 경제 협상 또다시 실패, 태국 경제, 최악의 위기 직면. 이것이 현재 태국 언론의 주요 보도들입니다. 교수님은 정치 분석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막기 위해 뒤늦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친나와 총리의 측근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고 군부의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쿠데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왕실 관련 뉴스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태국 왕실까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탄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위해 하노이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부지를 제공했고, 인도네시아는 현대 자동차를 위한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죠. 말레이시아는 SK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20년간의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배터리 벨트를 조성 중이고 헝가리는 삼성 SDI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했죠. 중남미의 멕시코는 기존 공장 부지 외에도 추가 부지 제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 정부는 코리아 파크라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모디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인력이 만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 내용에 관심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처럼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 경영 노하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현지 직원 교육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라는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삼성이 결국 멕시코로 이전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기업을 원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려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죠.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군사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한 중국 학생은 믿을 수 없다면서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게 되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도대체 교수가 말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국방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세연입니다. 오늘 수업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와 그에 따른 중국의 반응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마주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 6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큰 뉴스였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의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두 나라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협정은 기존의 설린 우호 관계에서 무려 3단계나 상승한 등급이에요. 외교 관계에서 이런 급격한 상승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린 우호 관계는 기본적인 외교 관계의 한 형태로 주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이나 깊은 연대를 의미하지는 않죠.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훨씬 더 진전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협정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북러 간의 협정에는 군사적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협정에는 상호 군사 지원, 정보 공유, 합동 군사 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협력도 강화되어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죠. 이런 급격한 관계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변화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가가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입니다. 즉, 한 나라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는 거죠. 이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때였어요. 중국 유학생 저우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입니다. 러시아는 그저 일시적인 전략적 파트너일 뿐이에요. 저는 저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하지만 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이런 큰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 학생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저우를 쳐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과 오만함이 묻어 있었고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저우의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셨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우 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이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은 배제하고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중국이 대련 해변의 북중 정상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판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함께 남긴 것으로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죠. 이런 상징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양국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승절은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인데요. 북한은 이를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이 행사에 중국 대사가 불참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전승절 행사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보통 평양 전승절 기념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르며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중국 대사의 불참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는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특히 북한이 얼마 전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는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로 보일 수 있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군요.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때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조선중앙TV의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변경이 중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협정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즉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 말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 조약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식량, 원자재, 무기 제조용 부품, 그리고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교육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받을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저우 하구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반도체, 조선,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역시 충분합니다. 제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번 협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적, 이념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정이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저우의 주장에 대해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관계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말대로 최근 북중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9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시청을 금지하는 정책까지 시행했습니다. 이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우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관계의 역동성이에요. 고정된 관계는 없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올해 5월 한국 외교관이 6년 6개월 만에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지만 저우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년 7개월 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어요. 8월에는 5년 만에 한중 통상협력회의가 열렸고 같은 달 한중 산업장관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위급 회담들은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손을 들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교수님, 군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 KADIG에 진입했을 때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했지만 일본과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일본과는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세현 학생. 그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한미연합훈련 시 중국 함정에 동해 진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7월에는 4년 만에
한중 군사 직통전화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저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갑자기 중국에게 중요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고 G2라고 불리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그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일 뿐입니다. 저는 저우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우하고 중국의 국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중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학생 모두 좋은 관점을 제시했어요. 국제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어느 한 나라를 단순히 강대국이나 작은 나라로 규정짓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지식인들도 한중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하이 싱크탱크의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양국 청년 교류 확대를 제안했어요. 그는 미래 세대 간 이해와 신뢰 구축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푸단대학교 중국연구원의 교수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죠. 그는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문화 콘텐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현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강압적 전술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접근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관계는 항상 변화하며 어느 한 나라가 영원히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우가 또다시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신경 써야 하나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대국이고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우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차분히 대응하셨습니다. 저우군,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은 반도체, IT 기술, 문화 콘텐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저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최근 중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거예요.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영상은 중국 중앙TV CCTV의 뉴스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여러 고위 정치인들의 인터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중국 외교부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 상무부 장관이 나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기술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윈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중 FTA를 더욱 발전시키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소통과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재난구조, 대테러,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관광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문화 행사를 늘리고 영화와 드라마의 공동 제작을 지원하며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한중 양국이 문화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저우의 표정이 가장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세현군. 이 영상은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죠. 저우는 중국 고위 간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화난 감정이 동시에 드러났죠.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에 따라 관계가 변화할 뿐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히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제관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학생이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중국 고위 간부들마저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서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 감정이 복잡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